근데 남편과 결혼한 지는 3년 차이고요. 아이는 아직 없습니다. 아이를 안 가지려던 건 아닌데 일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좀 미루다 보니 벌써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를 낳아주신 생부는 제가 2살이 되던 무렵 돈 벌어온다는 말만 남기고 집을 나갔다고 들었습니다. 졸지에 혼자가 돼버린 제 어머니께서는 돈이 되는 일이면 더러운 일, 굳은 일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하며 저를 키우셨다고 해요. 당신 역시 보육원에서 자랐기에 딸만큼은 그곳에 보내고 싶지 않았다고 훗날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록 여유롭게 배불리 먹고 자라지는 못했지만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듣는 보약을 많이 지어주셨어요. 늘 칭찬해 주시고 저는 할 수 있다 응원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공부보다는 하루 빨리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힘이 되어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기가 무섭게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제가 당신이 무능력해서 그런 건 아닌지 늘 걱정하시고 미안해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애시당초 공부에 흥미도 없었기 때문에 돈 낭비, 시간 낭비를 하고 싶지 않을 뿐이었네요. 처음 1년 정도는 별의 별 아르바이트를 다 해봤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뭘 잘할 수 있을지 감이 오질 않았거든요. 그러다 적성이라고 느꼈던 게 장사더라고요. 특히 옷가게에서 일하는 동안 제가 코디해놓은 대로 사람들이 달라고 하는 걸 몇 번 보면서 내가 잘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생각해보면 10대 때 비록 비싼 옷은 사입지 못했지만 그래도 늘 친구들한테 옷 잘 입는다는 소리를 듣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옷을 떼다 팔아봐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장사를 시작하려니 미천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1,000만 원을 모아야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갓 20살이 된 애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낮에는 카페에서 일하고 밤에는 동네 고깃집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용돈벌이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들과 달리 저는 생활비도 보태야 했기 때문에 돈을 모으는 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도 목표하는 바가 있었기에 힘들거나 지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도 기왕 마음먹은 거 최선을 다해보라고 하셨고요. 그렇게 한 달을 일하면 당시 제 손에 떨어지는 수입은 100만 원 남짓이었어요. 거기서 생활비를 필요한 최소 비용을 제외하고 나면 50만 원 정도 저금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2년 가까이 일을 하니까 비로소 1,000만 원 조금 넘는 돈이 모였습니다. 옷가게를 바로 창업하기에는 1,000만 원으로는 어림택도 없었어요. 그래서 먼저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이템당 5장, 10장 정도로만 떼다 팔다 보니 이윤을 많이 남길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아무리 아닌 척해도 초짜인 티가 났는지 도매시장에 가면 무시도 많이 당했고 바가지도 쓰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처음 6개월은 돈을 벌기는커녕 간신히 적자를 면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1년을 못 버티고 망했습니다. 하지만 7.8기라는 말이 있듯이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방법을 바꿔서 도매시장에서 먼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도매시장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배우면서 상인들과도 얼굴을 제대로 텄고 성실하고 싹싹하게 일하는 저를 예쁘게 봐주는 분들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쌓은 인맥과 신뢰로 다시 쇼핑몰을 열었습니다. 처음에 실수했던 부분도 보완해가면서 하니까 이번엔 조금씩 이윤이 나더라고요. 그때 제 나이가 24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지금의 남편도 만났고요. 남편은 당시 도매시장 근처에서 분식집을 하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새벽에 일을 하다 보니 식사 시간이 굉장히 들쑥날쑥하기도 했고 제대로 앉아서 식사할 상황이 못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 분식을 거의 주식처럼 먹는 날이 많았고요. 남편은 낮에는 알바생을 썼지만 밤에는 안전 문제도 있고 해서 자기가 직접 나온다고 했어요. 우리는 나이대도 비슷했기 때문에 금세 편하게 말을 놓고 친구처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제 일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갈 무렵 저에게 정식으로 만나보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사실 20대의 절반을 오로지 돈을 벌겠다는 목적만 가지고 달려오다 보니 지쳐있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사귀면서 조금 평범한 20대의 생활을 누려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는 사귀게 되었습니다. 가끔 영화도 보고 교외 지역으로 드라이브를 가긴 했지만 크게 달라진 건 없었어요.
둘 다 당장 먹고 사는 일이 바빴기 때문에요. 그렇게 2년 정도 만났을 무렵 남편이 저에게 한 집에 살면 그래도 더 자주 볼 수 있지 않겠냐며 애둘러서 결혼하자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의 쑥스러운 고백이 좋았고 그렇게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친정 어머니에게 결혼 상대가 생겼다고 하자 어머니는 이제 자기는 정말 할 도리를 다한 것 같다면서 너무 기쁘다고 행복하다고 하셨어요. 당시 제 사업도 제법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거든요. 비로소 어머니에게 자랑스러운 딸이 된 것 같았고 앞으로 더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몇 번이고 스스로 다짐했던 기억이 지금도 나네요.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자연스레 남편의 상황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는 혼자이신 시어머니와 남편보다 2살 어린 시누가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남편이 10대였을 때 지병으로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현재 따로 하시는 일은 없고 소유하신 작은 상가에서 한 달에 나오는 150만 원의 수입으로 생활을 하신다고 했고요. 시누는 저와는 1살 차이였는데 따로 일은 하지 않고 시어머니에게 용돈 받아 쓰고 가끔 남편이 주기도 하고 그런다더라고요. 지금 셋이서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그 아파트는 전세라고 했습니다. 결혼해도 시댁에 따로 경제적 도움은 주지 않아도 된다고 남편이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저 또한 친정 어머니는 내 힘으로 챙길 테니 당신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고요. 그래도 사실 부부 사이에 어떻게 칼로 무자르듯 당신 어머니 내 어머니 선을 그을 수 있겠나 싶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맞춰가며 사는 거지라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그건 저 혼자만의 생각이었나 봅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사실 신혼을 즐길 새가 없었습니다. 쇼핑몰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을 무렵 큰 사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2주 동안 2,000장 이상 판매된 청바지가 물빠짐이 심하다며 고객들로부터 항해 전화가 쏟아졌어요. 분명히 샘플을 받았을 땐 아무렇지 않았는데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공장에 가서 상황을 살피다가 공정 중 빠진 부분이 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공장 쪽에서는 자기들의 실수라는 걸 인정하면서도 어쩌지를 못하더군요. 손님들은 환불해달라고 난리였고 공장도 작은 공장이라서 제가 결제 대금을 주지 않으면 도산할 판이었죠. 저는 손님과의 신의도 중요했고 공장 식구들도 모른 척 할 수가 없어서 결국 제가 손해를 다 끌어안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때 손해본 금액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컸고요. 당장 쇼핑몰이 망해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남편에게 정말 미안한데 조금만 도와줄 수 없겠냐고 2천만 원이라도 도와주면 급한 불은 끌 수 있다고 빌듯이 부탁했어요. 마침 그때 남편 친구가 빌려갔다가 갚은 여유 자금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우리 돈으로 서로 부담 주지 않기로 하지 않았냐면서 아무리 부부 사이여도 돈 문제로 저와 얽히고 싶지는 않다고 미안하다며 거절을 했어요. 약속을 했던 것도 기억하고 있었고 남편의 입장도 이해는 했지만 그래도 서운한 마음이 컸습니다. 게다가 시모까지 나서서 너는 네 남편 새벽까지 오뎅 팔고 떡볶이 팔고 하는 걸 보고도 돈 달라는 소리가 나오냐면서 그러니까 이참에 그 옷 파는 거 때려치고 남편도 와서 음식이라도 날르라고 하시더군요. 능력이 없고 못 배웠으면 몸으로 때우는 게 제일 편한 일 아니겠냐며 비록 공장의 실수로 큰일이 나게 되었지만 여태까지 제가 혼자 발로 뛰어가며 이룩한 제 사업을 낮잡아 보듯이 말하면서 말이에요. 결국 이렇게 또 망하는 건가 걱정의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망했다 생각하던 그때 그 환불 사태가 전화위복이 되었더라고요. 환불을 받은 손님들은 제 쇼핑몰은 믿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면서 여기저기 좋은 소문을 내주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장과도 이 일을 계기로 끈끈한 인연을 맺게 되었고요. 그래서인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쇼핑몰 매출은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고 1년 정도 지나니까 생각보다 훨씬 많은 돈이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친정 어머니에게 24평 신축 아파트를 사드리는 것이었어요. 어머니는 다 큰딸에게 부담을 주기 싫다면서 처음엔 한사코 거절하셨지만 제가 엄마 나도 남편이랑 다투거나 그러면 언제든 달려갈 수 있는 친정이 있으면 좋겠다고 제발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어머니는 너무 고맙다면서 딸 키운 보람이 있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 일을 알게 된 시어머니와 남편은 난리가 났습니다. 아무리 제가 번 돈이어도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젠 출가회인인 여자가 어떻게 시어머니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친정 어머니를 제일 먼저 챙길 수 있냐고요.
듣고 있는데 정말 어이가 없어서 제가 번 돈으로 절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게 왜 이렇게 욕을 먹을 일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받아치자 남편이 저더러 양심이 있으면 생각을 해보래요.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거라고 어려서 안 배웠냐면서 가진 게 있으면 다 같이 나눠야지 왜 한 사람한테만 몰아주냐는 거예요. 그러더니 시어머니가 긴 말 할 거 없고 이렇게 된 거 뭐 사돈한테 집을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면서 네 신우가 독립하고 싶다니까 어디 작은 오피스텔이나 하나 사주라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뭐라고요라며 만문하자 젊은 애가 귀가 어둡냐면서 네 신우 오피스텔 해주라고 얘도 뭐 하나는 있어야 시집을 갈 거 아니냐면서요. 제가 아니 신우는 지금 어머님이랑 같이 사는데 오피스텔이 왜 필요한 거며 그걸 제가 왜 사줘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야, 네 남편 여동생이면 너한테도 여동생이나 마찬가지고 가족끼리 그 정도도 못 해주냐면서 기적의 논리를 펼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당신이 사주라고 나는 못 사주겠다고 하니까 저더러 너 이렇게 욕심 많은 여자였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당신 내가 그때 한 번만 도와달라고 했을 때 부부끼리 돈으로 얽히기 싫다고 하지 않았냐고 근데 왜 이제 와서 이러냐고 하니까 한마디도 못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치사하게 그러지 말고 그냥 결혼할 때 못한 혼수랑 예단한다 생각하고 사주면 되지 않냐고 그래요. 제가 세상 어느 누가 혼수랑 예단으로 오피스텔을 가져오냐고 그렇게는 절대 못하겠다고 그러니 그럼 집은 됐고 멋들어진 외제차라도 한 대 뽑아주래요. 자기 여동생 기 살려준다면서 말이에요. 저희 둘 결혼할 때 둘 다 먹고 살기 빠듯해서 보증금 5천에 70짜리 월세 살고 있거든요. 그 보증금 5천도 반반했고요. 돈이 벌리는데도 이사를 안 갔던 이유는 제가 어려서부터 월세와 전세를 전전하다 보니 이사에는 이골이 난 상태였어요. 그래서 사실 올해나 내년에 적당한 30평대 아파트가 있으면 대출을 조금 끼더라도 자가로 사서 이사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때 남편 분식집도 정리하게 하고 저랑 같이 일하자고 하려고 했고요. 그런데 남편과 시모 그리고 신우는 제 이런 속마음도 모르고 제가 돈 얼마 벌었다고 당장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저를 뜯어먹을 궁리로 아주 난리더군요. 그제서야 이 사람들이 나를 호구로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막말로 남 좋은 일 시키려고 이렇게 죽기 살기로 열심히 살아온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당해야 하는지 싶었고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가슴에서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일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그냥 헤어지자고 했어요. 내가 네 여동생 오피스텔 해주려고 이렇게 악으로 깡으로 버티면서 여기까지 온 줄 아냐고요. 내가 그래도 시모고 쉬느라 용돈도 늘 넉넉히 주고 너 분식집 장사 안 되는 거 알아도 생활비 달라고 안 했다고. 그런데 이제는 뭐 집을 사라 차를 사라 너 정말 미친 거 아니냐고 막 퍼부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에게 나는 이제 니한테 호구 잡혀서는 안 살 거니까 분식집 장사 열심히 하면서 살려고 했어요. 그제서야 남편이 아차 싶었는지 자기가 시모한테 이야기해서 사과시킬 거고 만약에 저한테 다시 힘든 일이 생기면 그때는 예전 같지 않을 거라며 제발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더 이상 제 귀에 그 사람이 떠드는 소리는 사람 소리로 안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날부로 그 월세방에서 나와 엄마 집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사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기업으로부터 백화점에 입점시키고 싶다는 제안도 받았고요. 사실 시간이 없다는 이유와 혹시 모를 청약주택을 이유로 혼인신고도 아이도 미뤄왔던 게 이번에도 전화위복이 되어 쉽게 헤어질 수 있었어요. 물론 여전히 연락은 오지만 제가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알고 지내는 도매 사장님들 말씀으로는 분식집이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고 하더라고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관광객도 줄고 중국 상인들 발길이 뚝 끊긴 것도 한몫한 것 같다면서요. 듣자 하니 아르바이트생 쓸 여유도 안 돼서 신호가 나와서 대신 일을 하는데 일이라곤 해본 적 없으니 얼마나 엉망으로 했을지 그림이 그려지대요. 그렇지만 이젠 다 저랑은 상관없는 일 아니겠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서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금융계에서 일하는 전문직 남자도 소개받았습니다. 아직은 서로 알아가는 중이지만 왠지 느낌이 좋네요. 당장 다시 결혼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단지 20대가 끝나기 전 다시 한번 봄같이 따뜻한 사랑을 해보고 싶기는 해요. 다사다난했던 20대의 복잡한 끈들이 어서 빨리 정리가 되어 30대에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스스로 기도해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8개월 차 신혼부부입니다. 저는 34살, 남편은 37살이에요. 결혼이 많이 늦은 편입니다. 결혼하기 전 연애를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했어요. 결혼 이야기는 이미 연애 시작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서로 오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대학 졸업 후 바로 중견기업에 취직할 수 있었어서 기반이 많이 다져진 상태였고, 저도 남편이 다니는 회사만큼은 아니지만 같은 업계에서는 알아준다면 알아주는 회사에 다니면서 연차수도 오래돼서 벌이가 나쁘지 않은 편이었거든요. 이미 결혼이 준비된 두 남녀가 끝끝내 5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고 결혼식을 올리게 된 이유는 바로 아주버님 때문입니다. 남편이 둘째로 위로 형이 한 명 있거든요. 올해로 41살인데 아직도 결혼을 못했습니다. 남편에 비해서 스펙이 딸린다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머리도 비상하다고 들었고 어디 유명한 IT 쪽 회사에서 나름 인지도가 있는 연구원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 사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혼기를 놓치고도 아직도 변변찮은 여자 한 명 없이 계속 독수공방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처음엔 아주버님이 결혼을 반대한 건 아니었어요. 당시 시할머님이 장남을 두고 둘째가 먼저 결혼을 하는 게 말이나 되냐면서 아주버님 결혼할 때까진 안 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시는 바람에 올해는 할 수 있겠지 하면서 연애만 하면서 하루하루 보낸 게 어느덧 5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가 버렸더라고요. 시할머님이 아직도 살아계셨다면 아마 결혼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고인이 되신 시할머님의 뜻을 무시하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아주버님에 대한 애착이 대단하셨기 때문에 효자이신 시아버지께서 절대 시할머니 뜻을 거역하지 않으실 거란 거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시할머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신 시아버지 주도로 저희 결혼식이 차근차근 준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결혼을 전제로 아주 오래 긴 시간 동안 연애를 해서 그런가 애초에 저와 남편이 모아놓은 돈이 상당했어요. 어차피 결혼을 할 것이란 걸 알아서 그런지 연애하면서도 결혼하면 어차피 전부 우리 돈이라는 생각이 들어 쉽사리 지갑이 열리지 않더라고요. 결혼 자금은 남편이나 저나 회사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부터 열심히 모아 그 돈만 해도 다른 사람에 비해 상당한 액수였는데 장장 4년 반이 넘는 기간을 기약 없는 결혼을 위해 연애만 해와서 그런가 안 그래도 많이 모아놓은 돈에 모인 돈이 더 많았어요. 애초에 처음에는 수도권 외곽에 신혼집을 구할 생각으로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서울내 전세집을 알아보게 되었고 그러다가도 또 돈이 모이니 아예 대출을 끌어모아 자가를 갖는 게 어떤가 했어요. 다행히 저희 회사나 남편 회사에도 사원들을 위한 주택대출 지원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싹 다 끌어모으니 위치도 좋고 투자 가치도 준수한 데다가 비교적 신축인 아파트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결혼식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던 가운데 시할머님의 뜻을 이어 우리 결혼을 반대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아주버님이었습니다. 여태까지 기다렸으면 좀 더 기다려보지 그러냐라는 말을 시작으로 저희가 자기보다 앞서 결혼하게 된 것에 대해 기분 나쁜 마음을 숨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이제 시할머님은 계시지 않았고 무엇보다 이제 실질적으로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신 시아버지의 주도로 진행되는 결혼식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주버님 눈치를 조금 보면서 저희한테 아주버님 편을 들며 여태 기다린 김에 조금 더 기다려보지 않겠냐 제안을 했지만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남편 9수 전에 장가를 보내는 게 좋다고 생각하셨고 저도 더 늦췄다간 노산이라 이세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길 것 같아 양보할 수 없기도 했으니까요. 그 뒤로부터 아주버님은 틈만 나면 결혼 준비하러 다니는 저희를 쫓아다니며 해방을 놓기 시작했어요. 결혼식장 예약할 때도 아무래도 여러 사람이 오는 자리다 보니 음식 취향들을 몰라 뷔페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아주버님이 무조건 스테이크로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결혼할 예식장은 뷔페도 유명한 곳이고 시식했을 때도 남편이랑 같이 먹으며 웬만한 식당 못지 않다고 느꼈던 곳이기도 하고 스테이크도 시식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대량 조리를 해야 하다 보니 고기가 많이 질겼던 느낌이 있어 뷔페로 하기로 정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위해 아주버님이 심술 부리는 걸로밖에 안 보였습니다. 누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굳이 따라 나와서는 저희가 내리는 결정마다 무조건 반대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뷔페와 스테이크가 하나고 또 하나는 저희가 신혼집에 쓸 가전제품을 보러 가면 엘사 걸 보고 있으면 S사 것이 좋다고 하고 S사 것을 보고 있으면 엘사 게 좋다고 하고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IT 전문가가 하는 말을 들으라는데 가전제품하고 아주버님이 하는 일하고 아무 연관이 없는데도 말이에요. 웨딩드레스 입는 날에도 따라와서는 신랑도 아닌 사람이 디자인이 어떻네 저떻네 옷이 어울리네 안 어울리네 헛소리를 하고 있어서 그때는 솔직하게 남편한테 아주버님은 대체 언제까지 눈치 없이 저렇게 따라다니시는 거냐고 눈치를 줘서 남편이 아주버님이 더 이상 쫓아다니지 못하도록 조치를 해줬습니다. 그제서야 편하게 결혼식 준비를 할 수 있었어요. 결혼식을 몇 주 앞두고 있는 상황에 아주버님이 저희를 불러서 한다는 말이 결혼식 날 축가를 자기가 불러도 되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축가는 제가 다니는 교회 찬양팀에서 해주기로 했는데 막무가내로 자기가 하겠다고 우기길래 어디 한번 드러나 보자고 노래 한번 불러주시겠냐고 물어봤어요. 정말 노래라도 잘하시는 편이었다면 대신 시키겠는데 본인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미리 약속을 한 사람이 있어서 안 되겠다고 죄송하다고 하니 그럴 거면 노래는 왜 불러보라고 한 거냐며 화를 내시더니 자기가 저희 결혼식 날 축가를 불러야만 그나마 그 중에 하객으로 온 여자들에게 자기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니겠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제 결혼식 날 자기가 결혼할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건데 내 혼삿길마저 막을 생각이냐며 입에 거품을 물고 꼭 자기가 하겠다고 생떼를 쓰더라고요. 그 노래에 과연 누가 아주버님한테 관심을 가질지도 미지수였지만 제 한 번뿐인 결혼식 축가를 아주버님이 부르게 냅둔다는 것만큼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갖은 방법을 써서 아주버님 설득시키고 결국 어찌어찌 잘 넘어갔지만 정말 결혼식 준비하는 내내 아주버님 때문에 아주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제 친구들 부케 받는데 거기까지 따라 나와서 지가 부케를 받으려고 하는 통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부케를 받은 아직 결혼 안 한 제 회사 동료한테 가서는 자기는 어떠냐고 되지도 않는 매력 어필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어찌저찌 별탈 없이 결혼식을 넘겼어요. 아주버님이 조금 열받게 하는 부분은 있었지만 저한테 직접적으로 큰 피해 입힌 거 하나 없고 짜증이야 많이 부렸지만 실제로 아주버님 의견이 반영된 적은 한 번도 없이 다 저와 남편이 원하는 대로 진행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신혼여행 끝나고 돌아와서 입주 청소가 끝나고 신혼집에 들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주버님과 아주 한바탕 대소동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집들이 날 저희 집에 처음으로 시댁 식구들이 모이게 되었거든요. 아주버님은 저희 집을 이때 처음 와보는 거였어요. 그런데 아파트 시세를 검색해봤는지 집들이에 오자마자 저희 집 살 때 사용한 통장 내역을 꼭 봐야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아주버님 때문에 연애를 길게 하느라 정말 양가 지원 하나도 받지 않고 두 사람만의 힘으로 마련한 집이거든요. 회사에서 대출 지원도 해주고 저희가 개인적으로 받은 대출도 있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조금 넉넉하게 자금을 만들 수 있어서 혼수까지 정말 양가 어른들의 도움 하나도 없이 마련했다고 설명해줬어요. 그런데 아주버님은 그걸 믿지 않더라고요. 장남인 자기가 결혼을 아직도 못했는데 어떻게 이런 집을 해줄 수가 있느냐고요. 혹시 자기가 지원받아야 할 돈까지 전부 받아서 집을 구한 거 아니냐는 식으로 의심하더라고요. 아주버님 본인도 시아버지가 자신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걸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우리 둘이 벌어서 모은 걸로 산 거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믿지를 않더라고요. 저희가 집 하는데 정말 아무런 도움 없이 한 거기 때문에 증명하는 거야 아무 문제도 아닌데 이런 걸 일일이 증명해 보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주버님에게 쩔쩔매면서 저희가 하는 말이 진짜라고 너 결혼할 때 지원해줄 돈은 아직도 그대로 있고 전부 다 우리들 스스로 한 게 맞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곧바로 태도를 바꾸면서 자기가 아니었으면 이런 좋은 아파트를 자가로 구했겠냐고 전부 다 자기 덕이니 고마워하라고 은혜를 갚으려면 나중에 자기한테 외제차 한 대쯤은 뽑아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남편도 기분이 많이 상해 보였지만 저는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생각해보세요. 제 나이가 이제 34입니다. 지금 남편하고 결혼까지 했으니 다행이지 그렇게 연애만 길게 하다가 헤어졌더라면 저는 결혼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어지잖아요. 시할머님 돌아가시고 허겁지겁 준비한 거라 사실 그렇게 준비할 시간이 넉넉했던 것도 아니고
준비하면서도 그렇게 회방을 놓았었잖아요. 결혼식도 부르고 싶은 사람 정말 많았지만 코로나 때문에 하객도 많이 부르지 못하고 평생에 한 번 가는 신혼여행도 해외로 나갈 수가 없어서 국내 여행으로 끝내야만 했었습니다. 거기에 이미 아이 갖기에도 늦은 편이라 지금 곧바로 아이를 가진다고 해도 노산인데 이게 다 누구 때문에 늦어진 건데 고작 이런 거 가지고 고마워하라 마라 운운하고 있으니 열이 받더라고요. 이 집이 아니었어도 암만 그동안 둘이서 안 쓰고 모았다고 한들 5년 사이 오른 서울 아파트값 생각해보면 저희가 손해본 거나 마찬가지일 텐데 말이에요. 진짜 그 자리에서 뺨싸다귀를 한 대 올려붙이고 싶었는데 남편이 제가 열받은 거 눈치채고 말려줘서 겨우 참았습니다. 아무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늦게 결혼을 한 만큼 서로 마음이 급해 산부인과 가서 둘 다 검사받았고 하루빨리 날 잡으라는 이야기 듣자마자 엄청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리고 자연 임신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시술 받으러 병원 예약한 걸 갈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양가에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리니 아주 날아갈 듯이 기뻐하셨어요. 마치 친정부모님만큼 기뻐해 주시는 시부모님 보니 저도 기분이 좋아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저는 침대에 기대서 책을 읽고 있고 남편은 씻으러 화장실에 가 있는데 남편 전화기로 전화가 한 통 걸려오더라고요. 아주버님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으니 전화기 너머로 술 냄새가 느껴질 정도로 아주 혀가 꼬부라져 고주망태가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더니 제가 누군지는 확인하지도 않고 아주 시작부터 욕짓거리로 전화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주 내가 잠자코 있으니까 만만하게 보는 거냐며 너무 경우가 없다고 새치기를 해도 정도껏 해야지 전부 나보다 먼저 할 셈이냐며 남편에게 입에 담기도 힘든 욕을 퍼붓더라고요. 제가 듣다 참을 수가 없어서 전화를 받아 대꾸했어요. 대체 우리한테 원하는 게 뭐냐고 지금 뭘 어떻게 해줘야지 그 입을 단 하루라도 담을 수 있냐고 성질을 내며 따졌죠. 방에서 큰 소리가 나니 심상치 않음을 느낀 남편이 씻다 말고 후다닥 뛰어나오고 제가 전화로 아주버님하고 서로 욕짓거리 하면서 싸우고 있는 걸 뜯어말리더라고요. 그리고는 전화를 뺏어받아서 너 지금 미친 거냐고 아주버님한테 너 거리면서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형이라고 제 앞에서일지라도 단 한 번도 형님 하면서 존댓말 한 번 낮춘 적 없는 남편이었는데 정말 의외였습니다. 아무튼 저도 그동안 참았던 거 한 번에 다 쏟아내기도 했고 남편이 전화기 이어받아서 아주버님에게 욕을 하고 있으니 갑자기 그동안 묶었던 게 한 번에 빠져나가는 것처럼 온몸에 힘이 쫙 빠지더니 방바닥에 주저앉듯 쓰러지게 되었고 그때부터 눈물이 마구마구 흐르더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보니 병원 침대 위였습니다. 다행히 아이한테는 아무 일도 없었다네요. 스트레스 때문에 잠깐 혼절을 했던 거였어요. 병원에는 남편과 시부모님이 혼비백산한 표정으로 저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다행히 뱃속의 아이한테는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그래도 조심해야 한다는 의사 선생님 말에 다들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가운데 긴장의 끈이 풀리니 다들 그 화가 아주버님한테 향하더라고요. 남편이 그 자리에서 아주버님에게 전화해서 당장 와서 무릎 꿇고 사과를 하라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서로 언성이 커져 큰 소리가 오가니 아주버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다 들렸는데 내가 왜 사과를 해야 되냐고 오히려 큰 소리를 뻥뻥 치고 있더라고요. 아주버님 말이라면 껌뻑 죽고 맨날 아주버님 마음 상할까 눈치만 보시던 시어머니께서 전화기를 뺏어들더니 아주버님을 향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시기 시작했습니다. 안 그래도 너네 할머니 때문에 순서 지킨다고 젊은 시절 다 보낸 애한테 미안하지도 않냐고. 그래도 꿋꿋이 기다려주고 마음 변하지 않은 것만 봐도 네 동생은 너 같은 놈이 평생을 걸쳐도 만날 수 없는 대단한 여자를 만난 거라고. 왜 결혼을 못하나 했더니 인간이 덜 돼서 못한 걸 자기가 몰라봤다며 결혼을 하던 말던 혼자서 알아서 살라고. 앞으로 결혼이 되었든 자기들로부터 뭐 하나라도 받을 생각 하지 말고 한 달 시간을 줄 테니 집에서 나가 독립하라고 선언을 하시더라고요. 나이 40에 부모 집에서 얹혀 사는 놈이 잘도 장가를 가겠다고요. 기운이 없어서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그 장면을 보는데 배꼽이 빠질 정도로 우습더라고요. 맨날 집에서 자기가 왕인 것 마냥 소리 지르던 아주버님이 찍소리도 못하고 있으니 속이 너무 후련했고요. 지금도 아직 가장 조심해야 한다는 임신 초기입니다. 살짝 표가 나게 배가 부르기 시작했어요. 아이는 건강히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아주버님은 결국 집에서 쫓겨나서 어디 월세방 구하셔서 혼자 지내고 있다고 들었어요.
쫓겨난 게 속 시원한 것보다 앞으로 한동안 얼굴 볼 일이 없어서 너무 좋습니다. 자기 때문에 희생한 세월이 얼마인데 축하는 못해줄 망정 경우를 따지는 게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든 한 방 먹여주고 싶었는데 자기 스스로 제 무덤을 팔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아주버님이 정신을 차릴지는 나중 가서 알 문제고 저는 뱃속의 아이 건강을 위해서라도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생각하며 지내볼 생각입니다. 좋은 소식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이제 사연 마치도록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한 지 2년 된 초보주부입니다. 곧 있으면 결혼기념일입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요. 제가 왜 축복해야 할 결혼기념일을 앞두고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신랑과는 소개로 만났고 반년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홍기가 차있던지라 후다닥 식을 올리고 말았네요. 연애로 만나는 동안 참 선한 사람이었고 결혼을 결정할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게 보였습니다. 그 뒤로도 같이 신혼집을 꾸리고 결혼 생활을 이어오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요. 배려심 강하고 성실하기까지 해서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던 남편은 누가 봐도 1등 신랑감의 모습에 한없이 가까운 사람이었죠. 이렇게 인간미가 떨어지는 사람일 거라고는 상상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몰랐다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신랑을 포함한 시댁 식구들의 진짜 모습을 결혼하기 전에 알았다면 하는 후회가 드네요. 저에게는 안 좋은 기억입니다. 작년 10월경 해외로 유학을 가 공부를 하고 있던 남동생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생기게 된 일이거든요. 저의 남동생은 저와도 나이 터울이 많아 나는 터라 저도 애지중지 이뻐했고 늦게 찾아온 막내이다 보니 온 가족의 사랑을 받으며 자란 아이였어요. 곱게 자라서 그런가 제 동생은 원래 못 말릴 정도로 사고뭉치였어요. 남들 공부할 때 놀기만 했으니 대학 문턱은커녕 근처도 가볼 수 없었어요. 하루는 제가 정신 좀 차리고 살라며 타이른 적이 있는데 동생도 나름 고민이 많았더라고요. 집안 형편이 넉넉한 편은 아니라서 동생이 대학을 가려면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왜 대출을 받냐고 본인들이 해주시겠다고 하여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나이에 어머니가 어디 취직하실 수 있었겠어요. 결국 동네 마트형 슈퍼마켓에 캐셔로 취직을 하셨어요. 그런데 동생이 우연찮게 진상 손님에게 갑질당하는 어머니를 봤는가 봐요. 그 뒤로부터 엄마 고생시켜가며 모아놓은 그런 돈으로 대학을 가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철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동생을 나무랐어요. 그렇게 혼자 소가리하고 아무 말도 안 해봐야 누구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다고요. 그리고 당시에 모아둔 돈 500만 원을 동생한테 줬습니다. 이걸로 일단 공부가 되었든 뭐라도 시작해보라고요. 다행히 동생은 군대 다녀온 뒤로 완전히 정신을 차려서 뒤늦게 공부 시작해서 남들보다 한참 늦었지만 결국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고 혼자서 공부를 더 하다가 욕심이 생겼는지 혼자서 유학까지 결정했어요. 온 가족들이 혼자 보내는 게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스스로 저 정도까지 하게 된 모습이 자랑스러워서 모두 응원해줬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아무튼 그런 남동생이 학교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음주운전으로 과속하는 차량에 치여버리게 되었고 음주운전이다 보니 사고 후 신고도 없었고 그대로 뺑소니를 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적 드문 밤길에 혼자 쓰러져 있던 남동생은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 길가에서 사망하게 되었고요. 느닷없는 날벼락의 친정 식구들은 모두 초죽음이 되어버렸지요. 사망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동생의 시신을 인도받는 데까지도 무슨 서류와 절차가 그렇게도 많은지 하루하루 어머니와 아버지가 슬픔과 걱정에 야위어가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저도 그동안 친정 부모님 곁에서 두 분을 지켜드렸고요. 아무튼 공항에서 동생의 시신을 인도받는데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아주 혼절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결혼도 못하고 죽은 동생, 장례도 변변히 치러주지 못하고 어머니께서 자주 다니시는 절에 맡기고 제를 올려주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죽은 남동생 앞으로 보험금이며 보상금 같은 게 제법 많이 나왔어요. 미국으로 유학을 가면서 들었던 유학생 보험부터
남동생의 절친이었던 친구가 보험 설계사 일을 시작하면서 들어달라고 부탁했던 생명보험도 있었나 봐요. 엄마는 아직 꿈도 못 펼쳐본 우리 아들 죽은 대가로 받은 돈이라고 생각하면 내 수중에 들어와 있다 한들 쓸 수나 있겠냐고 대성통곡하셨고, 아버지도 이게 우리 막내 목숨값이냐고, 그것과 바꾼 대가가 이거냐며 같이 울부짖으셨습니다. 저도 저지만 동생 갓난쟁이 시절부터 업어 키우던 우리 큰언니도 자기 자식이 죽은 것만 같다고 펑펑 울고 당장 미국에 따라가서 음주운전한 사람 찾아내서 죽여버리고 자기도 죽겠다고 소리를 빽빽 지르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유학 떠나기 전에 저희 집에 찾아와서는 자기가 방황하던 때 바로잡아준 저에게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고, 자기가 꼭 성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싶다고 말하고, 귀국할 때마다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 하나씩 사올 테니 필요한 거 말하라고 하던 모습이 눈에 선해서 저도 눈물밖에 흐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달 중순쯤에 친정엄마가 부르셔서 신랑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두 분이서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계시고, 큰언니네 부부까지 도착하자 아버지께서 품에서 통장을 꺼내시면서 이게 막내 보험금이랑 보상금 받은 거라고 하시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저희들 의견을 듣고 싶어서 불렀다고 하시더라고요. 원한다면 얼마씩 나눠준다고 하시면서요. 큰언니가 먼저 자식들 의견이 뭐가 중요하냐고 친정부모님께 소리를 질렀어요. 가슴 아프고 피눈물 나는 돈이지만 어쨌든 그건 부모님 앞으로 나온 돈 아니겠냐고요. 동생 목숨값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두 분이 원하시는 대로 쓰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언니와 같은 의견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원하시는 대로 하란 말씀드렸어요. 저나 언니나 그 돈에서 단돈 10,000원 한 장 건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으로 돌아온 그날 저녁, 신랑이 저에게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보고 큰언니가 연기력이 대단하다고요. 무슨 소린가 해서 연기력, 무슨 연기력? 하고 대답을 했지요. 그랬더니 온 가족들 앞에서 그 돈에 욕심 없다고 말한 거 있잖아. 나 완전 소름 돋았다니까? 그래도 자기가 거기서 곧바로 자기도 관심 없다고 해줘서 다행이었어. 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 말은 저랑 언니가 부모님 앞에서 그 돈에 관심이 없다고 한 게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언니나 나나 거짓말한 거 아니고 진짜로 그런 거다. 동생 목숨값인데 탐나지도 않고 그 돈은 부모님 앞으로 들어온 돈이지 우리가 어떻게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노발대발하면서 왜 그 돈에 관심이 없냐고 말하면서 그렇게 청렴하고 욕심 없는 척 하다가는 그 돈 너네 누나한테 다 빼앗기게 생겼다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받을 수 있는 건 받아내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돈에 말한 것처럼 10원 한 장 미련 없었어요. 그래서 그 돈은 우리 것이 아니고 우리 부모님 거라고 말했어요. 남편은 저보고 어휴 답답하다 하면서 아무튼 더 늦기 전에 장인어른께 잘 말씀드려서 받아낼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하면서 방문을 닫고 들어갔어요. 언니한테 선수 뺏기지 않게 눈치 잘 봐가면서 하라고 지시하면서요. 기분이 엄청 나빴습니다. 여태껏 보여준 적 없는 남편의 모습에 사람이 다시 보이기까지 했고요. 아무튼 그 일로 다툰 건 아니지만 저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줬으니 남편이 시키는 대로 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충분히 전한 걸로 생각해서 별다른 말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 같이 가볼 데가 있다면서 저를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그 자리에는 시어머니와 신우가 있었어요. 보통 시댁 식구들 만나면 저한테 미리 이야기해주던 남편이 시어머니 만난다는 걸 속이고 데려온 것도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남편이 이미 이야기했는지 제가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대뜸 저에게 한다는 소리가 잘 지냈냐 같은 안부를 묻는 말이 아니고 친정에 하루빨리 이야기해서 그 돈을 받아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분명히 제 입장을 남편에게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자기 가족들한테까지 공개하고 돈까지 받아오라고 시키는 시어머니 모습을 보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솟구치는 열을 억누르며 저는 그 돈을 받아올 생각이 없는데 남편도 그렇고 왜 자꾸 제가 그 돈을 꼭 받아와야 하는 것처럼 하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왜 받아와야 하고 받아오면 어쩔 것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우리 딸, 그러니까 저에게는 신우이죠. 아무튼 신우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다고 말하며 강남은 아니지만 요즘 재개발되면서 뜨고 있는 엄청 핫한 지역이라고 설명하더라고요. 운이 중요한 일이지만 신우가 다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있고 실력이 있어서 당첨된 거 아니겠냐 하며 자랑하듯 말입니다. 아무튼 그렇다고 그 아파트를 당장 살 돈도 없고
대출도 전부 나오지 않을 것 같아 딱지를 피를 받고 팔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제 남동생의 보험금 소식을 들었다고 하시며 아주 난감하던 차에 잘 됐다고 저보고 친정에서 그 돈을 받아와 신우 당첨된 아파트를 사주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신우가 옆에서 잘난 척하면서 거드는데 언니 저도 곧 있으면 결혼 생각해야 하는데 서울에 신축 아파트 한 채 제 이름으로 가지고 있으면 미래 배우자 직업이 바뀐다고 말하며 자기가 돈 많은 남자던 사짜 직업 들어가는 전문직 남자건 나중에 잘 되면 저한테 섭섭치 않게 하지 않겠느냐며 꼭 좀 부탁한다고 보태더군요. 그러니까 그 집을 자기가 시집갈 때까지 쥐고 있겠다는 건 그 보험금 받아다가 집 사고 팔아서 차액을 남겨서 돌려주겠다는 뜻도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 집 사야 되는데 돈 달라고 하는 거나 다름없는 태도에 어이가 없어서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있는데 신우가 제가 반응이 없자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자기가 시집갈 때 원래 저한테 냉장고 아니면 세탁기 중 둘 중에 하나를 받으려고 했는데 그 집 사는 돈 도와주면 혼수 선물을 면제해주겠다고요. 아니 제가 그 돈을 해주던 안 해주던 간에 애초부터 신우 결혼할 때 20만 원 이상 줄 생각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신우가 저희 결혼할 때 백수가 돈이 어딨냐고 3만 원만 냈는데 아직 하지도 않은 결혼에 딱 봐도 상대도 없어 보이는데 뭐 의사니 변호사니 나대는 것도 우습고 저희가 어떤 혼수를 해줘야 되니 정해놓고 있는 게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혼수는 제가 번 돈으로 했고 신우도 자기가 벌은 걸로 직접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걸 왜 제가 해주고 면제해주고를 다 아가씨 맘대로 정하냐고 따졌더니 시어머니가 옆에서 거드시더라고요. 그 보험금 받으면 돈도 많을 텐데 그거 해주는 게 아깝냐면서 여유 있는 사람이 도와주고 도움받은 사람은 앉아서 큰돈 벌고 서로 윈윈하는 거 아니겠냐며 돕고 살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인 게 아니냐 하고 저를 가르치려고 하시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있자니 이거 잘못했다가는 싫다고 하는 말만 하루 종일 반복하고 세 명한테 둘러싸여서 저만 피곤할 것 같아서 세 사람 앞에 딱 잘라 설명했습니다. 청약 당첨된 건 축하할 일이지만 친정에 돈 달라 소리할 생각도 없고 못한다고요. 그 돈은 피 같은 우리 막내 임종도 못 지켜주고 하루아침에 허망하게 보내버리고 받은 목숨값이라고요. 이토록 자세히 알고 계신 거 보니 이미 남편이 시댁 식구들한테 보험금의 존재를 말했다는 건 의심할 가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너무 자세하게도 알고 계시더군요. 시어머니가 제 말을 듣고 말하기를 사돈댁에서 제가 원하면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저 달라고 한마디만 하면 되는 게 뭐가 그리 어려워서 고집을 부리고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도 또박또박 정확하게 제 생각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동생 죽어서 나온 보험금 우리 부모님 가슴 아파서 받은 돈 그대로 10원 하나 쓰지 않고 두고만 있는 동생 목숨값을 내 시누이 아파트 청약 당첨된 집 사줘야 한다고 우리 부모님한테 받아내라고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그거 안 주면 신우 시집 갈 때 냉장고랑 세탁기 해줘야 한다고. 그러니까 꼭 해달라고 설득을 해야 하나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따졌지요. 그랬더니 신우는 옆에서 냉장고랑 세탁기가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해달라는 거라고요 하면서 자기가 눈치 없고 멍청한 거를 꼭 티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러고서는 하는 말이 언니 돈이면 오빠 돈이기도 하지 않냐고 오빠가 동생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제가 순간 이성을 잃고 제 눈앞에 보이는 물컵을 들어서 신우 얼굴에다가 뿌려버렸습니다. 내 동생 죽어서 받은 돈이 왜 이 사람 돈이냐고. 애초에 우리 부모님 앞으로 나온 돈이고 오빠가 동생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면 이제 흔적도 없는 동생이 남기고 간 돈을 누나인 내가 어떻게 받고 어떻게 쓰겠냐고 했죠.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된 신우는 잔뜩 쫄아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고 시어머니는 자기 딸이 물벼락을 맞으니 저에게 화는 내고 싶은데 또 저한테 화냈다가는 그 돈을 못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씩씩거리면서 참는 게 전부 티가 나더라고요. 더 말해봤자 당장에 제 고집 꺾지 못할 거 눈치챘는지 아무튼 남편하고 저희 부모님하고도 잘 상의해보라고 말하고는 신우 데리고 돌아가시더군요. 두 사람 돌아가자마자 신랑은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자기 엄마한테 대하는 태도가 크게 보며 지 동생한테 물은 왜 뿌렸냐고 성질을 내길래 저도 같이 소리 지르며 한판했어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고 자기도 그 돈이 있으면 신우 청약된 집 자기 돈 주고 사주고 싶다고 하더군요. 부동산으로 이익 보는 건 안 봐도 뻔한 일인데 자기 동생 득 보는 게 배가 아파서 그러냐며 저에게 뭐라 하더군요. 저는 죽어도 그렇게는 못한다고 하니 또 애꿎은 우리 큰언니 이야기 꺼내면서 그러다가 언니한테 다 뺏겨봐야지 정신 차릴 거냐고 장인 장모님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사시겠냐며 써도 남을 돈인데 일부만 받아서 조금 쓰는 게 어디가 어때서 고집을 부리고 있냐고
여러 사람 피곤하게 하지 말고 당장이라도 장인 장모님하고 통화를 하라고 소리치더라고요. 저는 포기했어요. 부모님께 물어볼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 절대로 저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도 대꾸도 하지 않고 전부 다 무시해버리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대화도 단절한 채 그렇게 지내고 있으니 시어머니가 다급해졌는지 매일같이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남편 안 보고 살 생각까지 했는데 시어머니 전화 무시하는 게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전혀 무섭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 가까이 남편 없는 사람처럼 살고 신우 시어머니에게 걸려오는 전화 한 통을 받지를 않으니 시어머니가 신우 데리고 집까지 또 찾아오더라고요. 신우는 또 저한테 물 맞을까봐 무서웠는지 시어머니 뒤에 딱 달라붙어서 나오질 않고 있었고요. 두 사람이 뭐 자기들이 잘못 생각했다 사과하러 왔을 리는 만무하고 당연히 저한테 친정엔 물어봤느냐 하면서 돈 이야기 하러 오신 거였어요. 제가 왜 그러시느냐고 저는 벌써 싫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냐고 하니 시어머니가 한마디 하셨습니다. 어른 말 우습게 아는 며느리 필요 없다고 전 그렇게 하기 싫으면 이혼하라고요. 아이가 있으니 제가 그런 말 들으면 겁먹을 줄 알았나 봐요. 제가 먼저 꺼내기 전에 이혼하라 말씀하시니 아주 고맙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말하고 그 길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짐 싸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문 열라고 현관문을 두드리더라고요. 저는 무시하고 제할을 했죠. 남편한테 물어봤는지 비밀번호 눌러서 집으로 들어오시는데 제가 짐 싸고 있는 모습을 보더니 화들짝 놀라시더니 짐을 왜 싸고 있느냐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이 이혼하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나가려고 했는데 남편을 내보낼까요? 어머님 편하신 대로 하세요. 라고 말하니 당황해서 말도 잇지 못하고 계시고 시어머니가 저 집 나가게 생겼다고 남편에게 연락을 했는지 회사에 있어야 할 남편도 얼마 안 있어서 집에 도착하더라고요. 집에 도착한 남편은 이미 자초지종을 듣고 왔는지 저한테 뭐 하는 거냐며 제가 싸놓은 가방부터 뺏어버리더군요. 처남 죽은 돈으로 내 동생 집 사달라는 게 아니라고 어쨌든 그 집만 사놓으면 피 받고 파는 것보다 훨씬 더 이득을 볼 텐데 당장 그 집값을 마련하기가 힘드니 잠깐만 쓰겠다는 거라고 말을 바꾸더라고요. 일단 집을 사고 나서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돈만큼을 다시 저희 부모님한테 갚겠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저희 부모님한테서 나가는 돈이 한 푼도 없는 거라고 잠깐 빌려만 쓰는 거라고 해명을 하더라고요. 애초에 처음부터 그렇게 말했어도 제가 저희 부모님께 물어볼 생각이 있던 것도 아니지만 막상 돈 나올 구멍인 제가 이혼까지 결심했다고 하니 잔뜩 쫄아있는 온 시댁 식구 모습이 볼만하더라고요. 더는 듣기 싫다고 말하고 너네 엄마 입에서 이혼 이야기 나온 김에 이 상황에 우리는 이렇게 끝내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애는 어떻게 하냐고 너 애를 아빠 없이 키울 생각이냐고 협박하듯이 말하더라고요. 아직 양육권이 결정된 것도 아닌데 아빠 없이 키운다는 소리가 나오냐고 너 생각보다 우리 결혼 생활에 미련이 많이 없는가 보구나 하고 남편 밀치고 문 앞 지키고 있던 신우랑 시어머니 밀치고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결혼기념일을 앞두고 완벽한 남이 되고 말았어요.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의도한 건 아닌데 신혼집 구할 당시에 전세를 공동임차인으로 해서 공동명의로 구했거든요. 추가 대출 받는데 힘들어서 그렇게 하면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고 들었는데 그때는 시어머니가 반년 만에 결혼하는 제가 못 믿어서 그랬는지 굳이 공동명의로 해야 한다고 노래를 부르셨거든요. 저를 못 믿는가 해서 그 당시에는 조금 서운하기도 했는데 오히려 그렇게 해놓은 게 이렇게 요긴하게 쓰일 줄은 몰랐습니다. 덕분에 신혼집 구할 때 들어갔던 돈 그대로 들고 나올 수 있었고 남편은 졸지에 전세금마저 빠지니 오갈 데가 없어져서 다시 시부모님 집으로 갔다고 하네요.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그래도 전세금이 빠지면서 목돈이 생겨 대출받고 소위들 말하는 연끌을 해서 신우가 당첨된 집을 샀다나 봐요. 차액으로 돈 좀 만질 생각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가 서울에 위치한 신축임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이 생겨서 시세 차익으로 재미도 못 보게 되었다는 뉴스 기사를 보게 되었을 때 속으로 얼마나 시원하던지 그 기분을 말로 설명하기가 힘드네요. 다행히 다시 저희 보호자가 된 부모님의 재산 상황과 아이를 곁에서 더 지켜줄 수 있는 전업주부였던 저였기 때문에 법원에서 양육권과 친권까지 제가 가질 수 있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제가 죽은 남동생의 대타가 될 순 없을 거예요. 그래도 한동안 힘드셨을 저희 부모님 곁을 제가 지키며 두 분 혼란스러웠던 마음을 제가 조금이나마 풀어줄 수 있다면 그만한 소원이 또 없을 것 같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